8년 전 한 남자가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반지하 월세조차 못 내던 무능한 남편. 아내에게 버림받은 그 남자의 이름은 윤석이었죠. 죽으려 했지만 살아남았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나타났어요. 맞춤 양복을 입고 100층 빌딩 주인이 되어서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바로 자신을 버렸던 전 아내 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선 신랑은 곧 파산할 사기꾼이었죠. 은주야! 이 결혼하면 안 돼! 김민수 씨, 당신 회사 이번 달 말에 부도나잖아!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랑은 얼어붙었고 은주는 윤석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은 여름이면 습기로 벽지가 들뜨고 겨울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추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죠. 하지만 윤석과 은주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윤석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은주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며 하루 12시간을 일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조차 너무나 소중했기에 은주는 늘 윤석이 돌아올 때까지 졸린 눈을 비비며 기다렸죠. 어느 날 밤 윤석이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은주는 작은 테이블에 라면 2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윤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에 피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같이 먹어요.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품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편의점 사장님이 유통기한 임박한 거 가져가래서 계란이랑 김밥 하나 얻어왔어. 이것도 같이 먹자. 윤석의 그 말에 은주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습니다. 와, 오늘은 호화로운 저녁이네요. 은주가 기뻐하며 계란을 라면에 풀어 넣었어요. 윤석은 은주의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고단함이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날 기다리느라 잠도 못 자잖아. 먼저 자도 되는데. 윤석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의 손은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어져 있었지만 윤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죠. 당신이랑 함께 먹는 이 시간이 제일 좋은걸요. 이게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윤석은 계란 노른자를 반으로 나눠 은주의 그릇에 넣어 주었고 은주는 자신의 면을 조금 더 윤석의 가릇으로 옮겼어요. 은주야, 내가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좋은 집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게 해줄게. 윤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석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은주가 윤석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난은 사랑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은주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괴사가 진행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죠. 수술비와 입원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은주와 윤석에게 500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은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은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꼭 마련할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윤석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결국 윤석은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되든 나중에 갚기가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 은주의 어머니를 살리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윤석은 사채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 연 이자로 따지면 120%가 넘는 고리대금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뒤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윤석과 은주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매달 쫓기듯 이자를 갚아야 했고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윤석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렸고 은주도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어느 날 밤 윤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는 작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에는 채무 독촉 문자가 가득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윤석은 조용히 은주의 휴대폰을 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 문자와 독촉 전화 기록이 수십 개나 찍혀 있었죠. 윤석은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은주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윤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은주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꺼웠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빚은 늘어만 갔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윤석과 은주가 아무리 일해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해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이 사라져갔죠. 은주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우편함에 쌓여있을 독촉장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려대는 채권 추심 전화들. 그 모든 게 은주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특히 은주는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윤석이 이런 고생을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에는 빨간색으로 인쇄된 독촉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최종 통보라고 적힌 그 종이에는 일주일 안에 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 씨, 정말 미안해요. 다 제 엄마 때문에. 은주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석은 은주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병원비는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제가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이 된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윤석은 은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위로하며 잠들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은주가 일하는 식당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 남자는 민수라는 이름의 사업가였어요. 민수는 식당 사장님의 대학 동창이었고 오랜만에 찾아온 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은주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은주는 공손하게 주문을 받았죠.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3년 정도 됐습니다. 은주가 대답했어요. 참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항상 은주가 서빙하는 테이블에 앉았고 은주와 짧은 대화를 나눴죠. 민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최근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재산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은주를 항상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민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서는 윤석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은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함께 있어도 대화보다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가 그 사랑을 짓누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은주가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윤석은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석의 손에는 빈 소주병이 쥐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어요. 은주는 조용히 다가가 윤석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한때 빛나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은주는 자신 때문에 윤석이 이렇게 늙어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문득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으면 윤석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까? 은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고 은주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자주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이었던 방문이 어느새 매일로 바뀌었어요. 민수는 은주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고 은주는 그 위로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이 한산할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은주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민수는 당황하며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실례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식당 문을 나서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기, 정말 조심스러운 부탁인데요. 제 명함 하나 받아주시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친구로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은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민수의 이름과 회사명을 보며 은주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죠. 하지만 그 명함은 은주에게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은주의 휴대폰에 또다시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자 안 들어오면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각오하세요.
협박조의 목소리에 은주는 손이 떨렸어요. 은주는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윤석은 현장에서 일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 은주와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의 병원비, 사채 빚, 끝없는 이자, 그리고 지쳐가는 윤석과의 관계까지. 민수는 조용히 은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드리고 싶어요. 제게는 큰 돈이 아닙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저희가 진 빚인데. 하지만 은주 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은주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요.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은주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고백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민수와 함께라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소파에서 잠든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은주는 윤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두 사람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은주는 윤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윤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 씨, 우린 사랑만으론 안 돼요. 난 이제 지쳤어요.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지쳐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러다가 둘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은주의 가슴도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윤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윤석의 질문에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 침묵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윤석은 벽을 보며 누워 있었고 은주는 등을 돌린 채 눈물을 흘렸어요. 좁은 반지하 방 안에 무거운 공기만 가득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석과 은주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석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은주도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일주일 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윤석은 소파에 앉았지만 은주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이혼하자는 거지? 윤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거야? 윤석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러다가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은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윤석 자신도 한계에 다다른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은주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고 윤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윤석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이 이 도장 하나로 끝나는 건가? 은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의 얼굴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구청을 나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은주는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살았던 3년의 시간을 몇 개의 박스에 담았어요. 윤석은 현장 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은주가 짐 싸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윤석은 텅 비어버린 방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옷장은 비어 있었고 은주가 쓰던 컵도 없었어요. 은주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방은 너무나 넓고 차가웠습니다. 윤석은 그날 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윤석은 자책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석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주 없는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지 못하면서도 계속 일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점점 말라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윤석아, 너 이러다 죽겠다. 병원 좀 가봐.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석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살아갈 이유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윤석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반지하 방에서 소주 1병, 2병, 3병. 취해도 은주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은주의 웃는 얼굴, 은주의 목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윤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새벽 2시 윤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비틀거리며 한강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감각했죠. 한강 다리 위에 선 윤석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윤석이 난간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차가운 강물이 윤석을 삼켰습니다. 윤석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편해지는 건가?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윤석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지나가던 행인이 물에 뛰어들어 윤석을 구했던 것입니다. 윤석은 기절한 채 구조되었어요. 눈을 떴을 때 윤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색 천장이 보였어요. 살아남았구나. 윤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죽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죠.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윤석은 퇴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윤석은 거절했어요.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상담은 사치였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윤석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빈자리로 가득한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윤석은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자고 공원 화장실에서 씻었습니다. 현장 일도 나가지 않았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윤석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윤석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집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은주와 찍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석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안녕. 작별 인사를 했죠. 그날부터 윤석은 진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가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밤에는 지하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머리는 길어졌고 옷은 때가 묻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윤석을 피해 걸었죠. 윤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게 나구나. 어느 날 저녁 윤석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필요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윤석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윤석에게 건넸어요. 이거라도 받아. 밥 먹어. 윤석은 처음에 거절하려다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000원으로 윤석은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죠. 다음 날 윤석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5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여러 가지 일용직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어요. 때로는 공사장에서 청소를 하고 때로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죠. 어느 날 오후 윤석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할아버지가 복권을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이, 복권 한 장 사봐. 인생 한 방이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이 있었어요. 하나만 주세요. 윤석은 생각 없이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어차피 될 리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었죠. 일주일 뒤 윤석은 우연히 편의점 앞 전광판에서 복권 당첨 번호를 봤습니다. 심심풀이로 자신의 복권 번호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번호가 하나, 둘, 셋. 전부 맞았어요. 이게 말이 돼? 윤석은 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3등 당첨이었습니다. 150만 원. 윤석에게는 거금이었죠.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쥐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첨금을 받는 순간 윤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감사했습니다. 150만 원으로 윤석은 먼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윤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윤석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깨끗한 옷을 샀습니다. 거울을 보니 사람 같은 모습이 돌아왔어요. 윤석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윤석은 남은 돈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물류센터, 식당 주방.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석은 물류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지만 급여가 괜찮았어요. 윤석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죠.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꾸준히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죠. 윤석은 작은 치킨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류센터 근처 작은 가게를 얻어 창업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윤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장사했죠. 윤석의 치킨 가게는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윤석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직접 닭을 튀기고 배달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했죠. 1년이 지나자 가게가 소문났습니다. 여기 사장님 진짜 성실하세요. 맛도 좋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윤석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죠. 2년째 되던 해 윤석은 두 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상권이었어요.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윤석은 두 가게를 오가며 정신없이 일했죠.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윤석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윤석의 가게 운영 방식과 맛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윤석은 고민했습니다. 크게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윤석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해봅시다. 그렇게 윤석의 치킨 브랜드가 탄생했어요. 3년이 지나자 전국에 50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윤석은 이제 작은 가게 사장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되었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억 단위로요. 윤석은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사고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의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윤석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죠. 5년이 지났을 때 윤석은 강남에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윤석은 자신의 빌딩 앞에 서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 윤석은 은주를 떠올렸습니다. 이혼한 지 5년. 은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윤석은 궁금했지만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윤석은 계속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넘어 외식 사업 전반으로 영역을 넓혔어요. 카페, 분식,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윤석의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윤석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거액이었지만 윤석은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1년 뒤 윤석은 그 빌딩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빌딩의 주인이 된 것이었죠. 해냈어. 정말 해냈어. 윤석은 100층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날 아침 윤석은 사무실에서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부동산 섹션을 훑어보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김민수 대표 부동산 개발회사 부도 위기설. 윤석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민수, 8년 전 은주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그 남자. 윤석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어요. 민수의 회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떻게 됐을까? 윤석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잊으려 애썼지만 민수 이름을 보자 은주가 떠올랐어요. 윤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민수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줘.
이틀 뒤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이번 달 말 대출 상환을 못하면 파산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다음 달 재혼 예정. 배우자 이름 은주. 윤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 그 은주인가? 윤석은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다음 날 확인되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윤석의 전 아내 은주가 민수와 재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호텔 연회장에서 한 달 뒤에요. 은주. 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건가? 윤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재혼하면 은주는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될 것이었어요. 8년 전 자신과의 삶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죠. 윤석은 민수에 대해 더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은주에게 회사 상황을 숨기고 있었어요. 은주는 민수가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라고 믿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윤석은 결심했습니다. 은주를 구해야 했어요.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은주가 또다시 빚쟁이의 아내가 되는 걸 막아야 했죠. 하지만 윤석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은주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8년간 잊으려 애썼지만 은주는 여전히 윤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혼식이 다음 달. 윤석은 달력을 봤습니다. 한 달.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은주를 구하고 민수의 거짓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윤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0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한때는 이 도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정상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은주를 지켜줄 수 있어. 재혼식 당일 아침 윤석은 100층 빌딩 최상층 사무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주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었어요. 8년 만이었죠. 윤석은 고급 양복을 입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8년 전 반지하에 살던 그 남루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여전히 그때 그 윤석이었죠. 대표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0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윤석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재혼식장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윤석의 차가 호텔 앞에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왔어요. 윤석은 차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윤석은 연회장 뒤쪽에 조용히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주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죠. 윤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민수가 먼저 입장했어요. 민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은주에게 숨긴 채 마치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곧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주가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어가며 민수를 바라봤죠. 주례가 단상에 올라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때 윤석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윤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윤석을 돌아봤습니다. 은주도 놀란 표정으로 윤석을 바라봤어요. 윤석?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화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당신 누구요?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윤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 나야. 윤석이야. 윤석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당신, 어떻게? 은주는 윤석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윤석의 모습에요. 은주, 이 결혼하면 안 돼. 윤석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야. 경비 불러. 하지만 윤석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민수 씨, 당신 회사 이번 달 말이면 부도나죠? 은행 빚이 30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요. 윤석의 말에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를?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당신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내역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150억 상환 못하면 파산이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민수를 돌아봤어요. 민수 씨, 이게 사실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은주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회사가 잘 된다고, 저를 평생 책임진다고. 은주 씨 미안해요. 하지만 결혼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윤석이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주, 내 재혼으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빚만 떠안을 거야. 윤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재혼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민수의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민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주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타난 이유가 뭐야?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다시 하게 하려고. 윤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또 빚더미에 앉는 걸 볼 수 없었어. 8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시 겪게 할 수 없었어. 윤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는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은주는 윤석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어요. 윤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자. 윤석이 은주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윤석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재혼식장을 나온 은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민수의 거짓말,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윤석의 모습. 은주야, 괜찮아?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제가 또 속은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석은 은주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은주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윤석 씨 맞죠? 꿈을 꾸는 건 아니고요. 윤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야. 많이 변했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은주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강에 뛰어든 것, 구조된 것, 노숙 생활을 한 것, 그리고 우연히 복권에 당첨된 것. 작은 치킨 가게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요.
그래서 지금은 100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됐어. 윤석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몰랐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윤석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어요. 민수는 사과했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은주는 민수가 마련해줬던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짐을 싸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윤석과 이혼한 후 8년 민수와 함께 보낸 시간들.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만 착각이었죠. 일주일 뒤 윤석이 은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은주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디서요? 우리 처음 살던 동네에 분식집 있잖아. 거기서. 은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곳은 반지하 방 근처에 있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윤석과 가끔 라면을 먹으러 가던 곳이었죠.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은주가 도착했을 때 윤석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은주가 들어서자 윤석이 일어났습니다. 왔어? 윤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분식집. 여전히 똑같은 메뉴판, 똑같은 의자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 시킬까? 윤석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예전처럼. 윤석이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래?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순 없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잖아. 윤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부자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은주가 말을 흐렸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버렸잖아요. 돈 때문에 당신을 떠났어요. 윤석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힘들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윤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번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윤석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함께 이겨내자. 도망치지 말고. 윤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석이 은주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8년 전처럼 하나의 접시를 나눠 먹었어요.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행복한 맛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가장 높은 건물이 보였어요. 윤석의 빌딩이었습니다. 늦은 가을 햇살이 건물 위로 황금빛으로 번지고 있었죠. 윤석이 그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내 빌딩이야. 100층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해요. 정말.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윤석이 은주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가난하든 부자이든 당신과 걷는 길이라면 어디든 집이니까. 은주는 윤석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